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클로즈업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우리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 그런 것들을 옆에 인터뷰어를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직접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의 또 선택이 이 국가 경제 향후 5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서 이 대선과 경제, 대선 이후의 경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클로즈업입니다. 자,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경익남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제 공부하는 남자 김준호입니다. 클로즈업이라는 시리즈를 책임지고 계시는 책임 PD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네.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고요. 향후에 여러분이 직접 출연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네, 그러신 분은 댓글로 네, 그렇죠. 혹은 그 상세 설명에 이메일 주소가 띄워질 예정이죠. 네. 네, 거기에 또 신청을 혹시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싶고요. 또 대학교의 뭐 투자 동아리라든가 뭐 3, 4, 50대 뭐 주부 여러분들이라든가 네. 뭐 아니면 다른 유튜버 분들이시다니까 다 좋습니다. 편하게 오시고 싶은 분들 댓글이나 이메일로 네. 이렇게 잘 소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처음 이 게스트로 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앞으로 또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향방을 결정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정치와 경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궁금을 했습니다. 제가 마침 얼마 전에 썼던 그 칼럼에 저는 항상 그 칼럼을 쓸 때 그 첫 번째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첫 문장을 국민은 정치를 결정하고 정치는 경제를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정치가 혹은 리더가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이제 공약을 통해서 이미 제시했던 것처럼 네. 그 공약이 실현될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 10,000원 공약, 이 공약을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정말 많은 경제 주체들, 기업이나 가게나 고용주나 자영업자나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생물처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네. 공약이 지켜지는지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공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네. 이행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뭐 9%, 10% 가까이 가져갔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엄청난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또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는 결국 이 리더가 다양한 행정부 밑에 다양한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국토교통부 이런 여러 정부 부처들을 활용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나라 살림살이.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경제 환경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전혀 달라질 경제 환경에 놓일 거라는 거죠. 쉽게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시대냐 바이든 시대냐 중점을 놓고 있는 게 달라요. 산업도 달라요.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그린 테크놀로지, 녹색 경제를 중시했지만 트럼프는 반대로 화석연료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네. 석유화학 산업을. 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봤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는 게 경제정책 공약이고 그 공약들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상하는 산업이 있고 지는 산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경영 혹은 경제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테크 여건도 마찬가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희가 이 투표로 하는 선택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만큼 네. 또 이번 대선에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2년 전부터 재테크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렇군요. 동학개미 운동 이런 네. 것도 많이 불리잖아요. 네. 서학개미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의 선택이 어떤 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후보들이 이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네. 또 공약에 따라서 이 투자 여건이 어떻게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 후보가 네. 공통된 공약을 가져온 게 있어요. 아, 네. 그게 주식시장 영역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이 공약은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그런 변화가 전개됐다라고 네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공약은 이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MSCI.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좀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제가 누차 책을 통해서도 ETF 투자와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MSCI라는 이 인덱스가 있고요. 결국 그 ETF 상품들은 네. 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기업이 이번에 MSCI 지수에 편입됐다, 편출됐다. 네. 그러면 그만큼 그 지수에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자금이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MSCI 지수에서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개도국이. 예, 그 Emerging Market이라고 씁니다. EM에 들어가 있고요. MSCI EM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Developed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야 돼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선진국 범주는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네. 경기가 이렇게 위태롭다, 지금처럼 전쟁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일들이 있을 네. 때 더 먼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흔들리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큰 거예요. 등락이 커요. 네. 근데 선진국 지수들은 상대적으로 그 지표의 등락이 안정적이에요. 네네. 급등할 때도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안정성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이제 소위 레벨업 된다고 표현하죠.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좋은 게 말 그대로 선진국으로 범주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외적인 신용도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직접 투자도 유입이 돼요. 근데 지금 선진국 지수가 아닌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지수 안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EM, 네네.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EM 영역이 아니라 네. Developed,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네네.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편입되는 순간 네.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습니다. 주가 예. 상승에도 그럼요.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레벨업을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2,500이냐, 3,500이냐, 4,500이냐 네네. 이 레벨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네.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네. 다 외환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닫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외환 거래가 제한이 있고요. 외국 금융기관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외환 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근데 보세요.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쟁이 났어. 그럼 돈을 빼고 싶잖아요. 네. 빼고 싶은데 환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환전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빼고 싶을 땐 뺄 수 있게 해줘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제동이 걸리는 거야.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근데 이거는 현 정권 안에 혹은 현 정권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2년 내에 가능할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예,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공매도 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네, 번째. 네. 그리고 많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하는데 네. 개인들은 공매도로부터 제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동학 개미들로서는 원하지 않는 공매도예요. 네. 근데 공매도가 지금 현재 멈춰 있잖아요.
아, 네. 예, 멈춰 있는 이유는 주가가 계속 급락할 때 멈췄던 거예요. 네. 일시적으로. 근데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고 하면 이 후보들이 네. 재개하겠다라고 해버리면 표를 다 잃겠죠. 저 같은 개미들은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를 당장 도입은 안 하겠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됩니다. 근데 당장 도입하면 표를 잃으니까 네. 뭐라고 하겠어요?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도 쉽게 개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네. 많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다 받아서 공매도를 재개하긴 할 것이다. 네. 그게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이에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 개방이라든가 공매도 절차의 개편 네. 이런 것들이 22년 혹은 늦어지면 23년 네. 있을 것이고요. MSCI 선진국 지수냐 개도국 지수냐 어디에 편입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시즌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도 그 후보국 리스트에 선진국 후보국 리스트에 네. 제 생각에 빠르면 23년 6월 정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23년 6월. 중반에. 네네. 중반에 올라가면 실제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는 건 24년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ETF에서 네. 예를 들어 MSCI 선진국 ETF에 투자하는 그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기계적으로 한국으로 자금이 가는 거예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네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23년 6월쯤에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발표. 네. 그리고 그 발표가 있기 전에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기대감에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렇죠. 그때부터는 외국인 자금에 직접 투자 자금 유입이 많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이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을 23년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좀 기계적으로 많이 늘려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대선 이슈랑 관계없이 금리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금리 얘기를 또 해드릴 텐데 네.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를 봐야 돼요. 네. 기준금리가 고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이 기간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즌이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네. 그래서 제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누차. 네. 그래서 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는 이 주식 가치가 우리나라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네. 이 박스권에서 나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시점과 함께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와 함께 맞물리기 딱 좋은 시점이 23년 중반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면 여러분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시는 것도 네네.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네네. 또 그때 중요한 그 포인트를 얼랏을 드릴 텐데 네네. 잠정적으로 그 정도를 가져가셔도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참고가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이 대선 이후로도 네. 대선 이후로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네. 주식시장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를 했고요. 네. 다음번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대선 이후에 저도 신규 주택 공급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네. 이제 각 후보들 간에 어떤 이 정책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네. 그때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인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주택 시장이나 뭐 필요하신 분은 구글에 김광석 뭐 주택시장 현대경제연구원 뭐 이렇게 검색하면 그때 보고서들이 나올 겁니다. 네. PDF 파일이 나올 텐데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소위 이제 보수 정당은 네.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 뷰 자체가 가격 안정화에 있지 않아요.
네. 거래 활성화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돼요. 네. 아파트 하나 산다고 보세요. 다양한 서비스가 같이 판매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에 얼마나 많은 벽돌과 철근과 가전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경제 활성화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방 효과, 후방 효과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효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냐 분배냐를 선택할 때 그게 상충될 경우 분배보다는 성장을 택하는 네. 컨셉이에요. 보수 정당에. 네. 근데 진보 정당은 네. 왜냐면 이제 거래를 활성화하다 보면 가격 상승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안정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다 보면 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시키겠다. 이게 목적이지만 네. 그것에 따른 부산물로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이 같이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는 순간 뭐 이게 뭐 인허가 물론 이제 서울시 의회가 같이 그런 제도 개편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지는 다른 얘기지만 오세훈 시장의 의지만큼은 뭐 재건축을 허용하고 뭐 주택 공급을 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그 목적 자체가 가격 안정화에 있어요. 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다릅니다. 네.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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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더 다 동의를 하니까 저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저도 이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의를 이제 하거든요. 할 때마다 참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정책을 동원해도 네. 가격을 잡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던 거거든요. 네. 예, 굳이 변호를 한다면. 네. 네. 제가 변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격 안정화에 있어요. 그래서 두 후보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분배 문제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래서 양 후보가 둘 다 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라는 공통된 공약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를 약속했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를 약속했죠. 네. 공급량에는 조금 차이가, 제가 이게 이루어진다 여부를 떠나서 네. 네. 그런 목표하에 의지를 갖고 정책을 단행할 거예요. 네. 네. 그럼 목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고 특히 주택 공급의 대상으로서 대략 한 30% 정도를 네. 청년에게 가겠다. 네. 그러니까 대략 원래 청년의 정의는 만 15세에서 29세를 가리키는데요. 네. 여기서의 청년은 어감상 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네. 아니면 결혼했어도 한 30대에서 45세까지도 청년의 범주에 넣지 않을까. 네. 그거는 이제 그때 공약이 아니라 정책들을 발표할 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는지.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공통된 정책 동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양의 기회를 가져가셔야 된다. 네.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그 분양의 기회가 열려일 것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저한테도 이제 해당됩니다. 내용이죠. 네. 그래서 굳이 이참에 가격 떨어진다고 기존 주택을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양의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럼 분양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으로서 공공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네. 이것은 여러분 이 대선 이후의 경제 속에서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두 후보가 공통되고 여야가 동의하는 방향인 거죠. 네. 다만 제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네.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규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배라는 것도 신경 쓰니까 공급을 늘리겠는데 네. 그렇다고 거래 활성화를 더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냐 아니냐는 달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하고 규제를 강력하게 도입해서 네. 거래를 좀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를 줄인 거예요. 네.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강남 같은 것도 대표적이지만 15억 이상의 집으로 이사 갈 때 여유 자금이 15억이 없으면 예를 들어 13억짜리 집에 사는데 15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럼 2억만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2억 대출 못 받아요, 아, 지금. 네네. 네,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규제들을 가지고 수요의 의지나 여력 자체를 위축시키는 정책들을 동원했는데 네. 당연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을 유지할 겁니다. 규제하는 예, 쪽으로.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동원했던 정책,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개편을 할 거예요. 거래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거래를 위축시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내놓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반값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상징 언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네.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네. 초과증축 허용 이런 것들 다 규제 때문에 안 됐던 거를 다시 풀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는 그렇죠. 방향으로. 그래서 소위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집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공분양을 통해 집을 주기도 하고 네. 분배 문제도 신경을 쓰고 네. 그리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를 하고 네. 대신 가격 상승은 용인하는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두 후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여러분에게 어떤 후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질 거예요. 집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좀 오래된 노후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 네. 좀 리모델링해서 많이 용적률 충분히 받고 싶다. 아,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 보수 정당 후보가 여러분한테 더 유리한 거고요. 네. 국가 경제를 떠나서. 네. 근데 여러분들 난 집이 없다. 청년인데 좀 더 많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진보 정당의 네. 후보가 더 적절할 수 있겠죠. 아, 제가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네. 각자의 여러분의 입장에 선호가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네.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누가 유리한가를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네. 선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반장 선거할 때 짜장면 나한테 사준다 그러면 그 반장 뽑아야죠. 그렇죠. 이 반장을 뽑으면 나한테는 안 사주고 저 친구들한테만 사준다. 그럼 이 후보한테는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에도 아, 도움이 되는 그 후보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런 그 공약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이 후보들 간의 정책이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에 대해서 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작게나마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에 있어서도 이 어떤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이게 저한테는 어떤 실익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네. 이 대선이 또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변화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가상자산 거래가 음지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시되어 있었어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천시된 이유로서 가상자산 사업 자체가 사행산업으로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게 너무 급등락이 심하니까 시장에 안 좋은 그런 투자 환경을 만든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고, 네.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아 왔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역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후보가 공통되게 표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진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런 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판단을 그런 식으로 음지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이 안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비즈니스가 네네. 상대적으로 벤처기업 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자꾸 가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자금이 자꾸 다른 나라로 가져가지는 거예요. 네. 좋은 방향성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것을 당연히 인식하고서
두 후보가 공통되게 아, 이 가상자산 거래소라든가 네. 그런 영역을 양지화한다는 얘기는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가서 네. 국내에서 거래소를 할 수 있도록 또 앞에 말씀드렸던 벤처기업 인증을 줘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네. 투자 자금 유입이라든가 네. 세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인증 요건에 된다는 것 자체가 양지화한다는 거예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되게 좀 나쁘게 판단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네. 그 시각에 대한 개편이 있고 뭐 당분간 뭐 그것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일부를 뭐 과세를 매기겠다라는 말은 일단은 멈출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어떤 가상자산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원활하게 환경을 만들 것이다. 네네. 아마 가상자산 거래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네. 또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 환경이라는 면에서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혹시 두 후보 간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조금 더 적극적인지 아, 조금 덜 적극적인지 네네. 그 정도에만 차이가 있지 네. 두 후보의 극명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앞서서는 저희가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며칠 전에도 후보 공모가 네. 도착하잖아요. 네. 보니까 어떤 후보 할 것 없이 요새 많이 쓰는 단어가 대전환을 네. 하겠다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후보들이 대전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네.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대전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